중앙아시아 한 공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 동안 여권도 없는 사람들 수천 명이 같은 행선지로 향하는 비행기 표를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기묘한 건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정부가 동시에 이들을 자국민으로 만들려고 경쟁적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가고 싶어하는 나라는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일까요? 왜 5개국이 동시에 이들을 데려가려 했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그 나라는 왜 문을 닫고 있었을까요? 한 독일 교수가 이 의문을 풀기 위해 현장으로 날아갔습니다. 그가 발견한 건 단순한 난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90년 전 역사의 상처였고 법의 모순이었으며 그리고 한 민족의 잊혀진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유럽 법정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 사건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한 나라의 최고 법원이 예상치 못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국적도 여권도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집으로 돌아올 권리를 되찾았는지에 대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스 슈미트입니다.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에서 국제인권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30년 학자 생활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입니다. 2024년 9월 유럽인권재판소로부터 중앙아시아 무국적자 실태조사 자문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흥미롭지 않았어요. 제가 다뤄온 케이스만 해도 수십 건이었거든요.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 도착한 첫날, 택시 운전사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고요? 독일에서 왔다고 답하자 그가 말했죠. 고려인 마을 조사하러 온 거요? 고려인이 뭐냐고 묻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이요. 근데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그날 저녁 자료를 검토하던 중 기묘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대상 주민 4,200명 중 82%가 한국계 혈통이라는 내용이었죠. 중앙아시아 한가운데 저는 현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탈북자입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한도 북한도 아니라고요. 다음 날 아침 비슈케크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이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낡은 소련식 아파트 단지였어요.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아파트 사이 공터의 깃대였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주변엔 한글 간판이 보였습니다. 김치가게, 한복 입은 아이들 사진. 하지만 여기는 분명 키르기스스탄이었죠. 통역사가 저를 첫 번째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60대 남성이 문을 열었어요. 집안에는 한국 전통 부채와 한글 달력이 있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한국인입니까? 그가 대답했어요. 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권을 보여달라고 하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권이 없어요. 국적도 없고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가 1937년에 이곳으로 왔다고요. 소련 정부가 연해주 한국인들을 강제 이주시켰다고 합니다. 3대째 여기 살지만 소련 붕괴 후 어느 나라 국민도 아니게 되었다고 했어요. 저는 하루 종일 마을을 돌았습니다. 모두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말했지만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없었어요. 더 기묘한 건 최근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공무원들이 찾아와 이주를 제안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요? 제가 물었죠. 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들은 누구인가? 법적 지위는 무엇인가? 왜 대한민국은 손을 내밀지 않는가? 노트북으로 한국 국적법을 검색했습니다. 혈통주의.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자동으로 국적을 취득한다고 나왔죠. 그렇다면 이들은 당연히 한국인이어야 하지 않나요?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태조사가 아니라 국제법적 쟁점이고 정의의 문제라고요. 독자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2일째, 저는 마을 중심부에 있는 작은 건물을 찾았습니다. 간판에는 고려문화회관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50대 여성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더니 러시아어로 인사했죠. 어서 오세요, 교수님. 소문 들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김나탈리아였습니다.
이 문화회관의 관장이자 마을에서 유일하게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왜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부르나요? 나탈리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이니까요. 다른 이유가 필요한가요?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이곳에서 태어났잖아요. 키르기스스탄에서요. 나탈리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어난 곳이 정체성을 결정하진 않아요, 교수님. 제 할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함경도 사투리를 쓰셨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의 말을요. 그녀는 일어나서 벽에 걸린 낡은 사진들을 가리켰습니다. 흑백 사진 속엔 한복 입은 사람들이 있었죠. 1937년 10월입니다. 스탈린이 명령을 내렸어요. 연해주의 모든 조선인을 중앙아시아로 보내라고요. 17만 명이 화물 열차에 실려왔습니다. 우리 조상들이요.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보였어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죠. 왜 강제 이주를 시켰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나탈리아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일본 스파이라는 명목이었죠. 말도 안 되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그게 스탈린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기차는 한 달을 달렸고요. 많은 사람이 도중에 죽었다고 해요. 도착한 곳은 황무지였습니다. 집도 없고 식량도 없었죠. 첫 겨울에만 수천 명이 얼어 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나탈리아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벼농사를 시작했고 마을을 만들었고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소련시대에 한국어 교육이 가능했나요? 나탈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식적으론 금지였죠. 하지만 우리는 몰래 가르쳤습니다. 집에서, 지하실에서, 밤에요. 아이들이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게 하려고요. 그녀는 서랍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한글 연습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이건 제 어머니 것입니다. 1960년대에 쓴 거예요. 보세요. 공책을 펼치자 삐뚤빼뚤한 한글이 나왔습니다. 나 다라. 기본 자음과 모음이었죠. 저는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리고 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같은 문장이 수십 번 반복되어 있었어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나탈리아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잊지 않으려고요. 자신이 누구인지를요. 문화회관을 나와 저는 마을 학교로 갔습니다. 오후 수업이 한창이었어요. 교실 문을 열자 30명쯤 되는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칠판에 한글을 쓰고 있었죠. 아이들은 따라 읽었어요. 안녕하세요. 발음은 서툴렀지만 진지했습니다. 수업 후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30대 남성으로 이름은 박세르게이였어요. 몇 학년을 가르치나요? 제가 물었죠. 5학년입니다. 주 3회 한국어 수업을 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정부 승인을 받은 건가요? 세르게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학부모들이 원하거든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한국에 갈 일이 있나요? 여기서 평생 살 텐데요. 세르게이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수님. 우리는 한국인이에요. 언어는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어를 잃으면 우리는 누가 되는 거죠? 그날 저녁 한 가정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식탁에는 김치, 나물, 된장찌개가 놓였습니다. 모두 직접 만드신 건가요? 제가 물었죠.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레시피예요. 식사 중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할머니는 잠시 멈췄습니다. 잘 모르겠구나. 할머니도 가본 적이 없어서. 하지만 우리 할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 산이 많고 바다가 있고 봄엔 꽃이 핀다고. 손자가 다시 물었어요. 우리도 갈 수 있어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한국은 지리적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건 기억이고 소망이며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3대, 4대를 거쳐 이어진 무언가였죠. 호텔로 돌아와 저는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이들은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 언어를 가르치고 있다. 전통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조사 5일째, 저는 비슈케크 시내 한국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영사과 직원이 저를 맞아줬어요. 저는 명함을 건네며 물었죠. 고려인들은 왜 한국 국적을 가지지 못했나요? 직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들의 조상이 한반도를 떠난 게 1937년이거든요. 일제강점기였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혈통주의 국가잖아요. 부모가 한국인이면 자동으로 국민이 되는데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들의 조상은 정부 수립 전에 떠났고 초기 국민 등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국적을 회복할 수 있지 않나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귀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귀화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들은 국적 회복 대상 아닌가요? 직원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법적으로는 귀화입니다. 현재 한국 국민이 아니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들의 혈통은 명백히 한국인입니다. 한국어를 쓰고 한국 문화를 지킵니다. 법이 이들을 외국인으로 규정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직원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대사관을 나왔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었죠. 이건 법적 모순이라고요. 호텔로 돌아와 한국 국적법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헌법 전문을 읽었어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고려인들은 그 역사의 일부가 아닌가요? 조상이 한반도에서 살았고 억지로 쫓겨났고 그래도 정체성을 지켜온 사람들인데요. 다음 날 현지 법률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키르기스스탄 국적법 교수였어요. 무국적자가 키르기스스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나요? 제가 물었죠.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려인들은 원하지 않아요. 한국인으로 남고 싶어 하거든요. 저는 이해했어요. 키르기스스탄은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도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정작 이들이 원하는 나라, 한국은 문을 닫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혈통주의 국가의 모순 고려인 사례 분석이었어요.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혈통을 국적의 근거로 삼으면서도 한국 혈통을 가진 집단을 외면하고 있다. 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법에 맞춰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국적도 없이 떠돌고 있는데 정부는 서류상 문제라며 외면하고 있었어요. 조사 2주째, 저는 증거 수집에 집중했습니다. 법적 싸움을 하려면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자료가 필요했거든요. 비슈케크 국립기록보관소를 찾았습니다. 담당자는 60대 러시아계 여성이었어요. 1937년 강제 이주 관련 문서를 열람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죠. 법적 증거 수집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일 후에 오세요. 3일 뒤 담당자가 저를 지하 문서고로 안내했어요. 1937년 10월 NKVD 극동 지부 기록입니다. 저는 장갑을 끼고 문서를 펼쳤어요. 제목은 극동 지역 조선인 이주 작전 보고서였죠. 총 17만 2천 명 이주 완료. 사망자 2,400명. 숫자였어요. 하지만 그 뒤에는 17만 명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이주 대상자 명단이 나왔어요. 김씨 일가 7명, 박씨 일가 5명. 끝없이 이어지는 명단이었습니다. 출신 지역은 모두 연해주였죠. 저는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수백 장을 찍었습니다. 담당자가 다른 박스를 가져왔습니다. 정착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첫 겨울에 수천 명이 사망했다고요. 한 문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조선인들은 예상보다 높은 생존율을 보임. 자체적으로 농업을 시작했으며 공동체를 조직함.
저는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은 스스로 살아남았던 거예요. 다음 목적지는 마을의 고령자들이었어요. 첫 번째로 만난 분은 89세 최마리아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지만 제가 찾아온 이유를 듣자 몸을 일으켰죠. 기다렸어요. 누군가 우리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요. 저는 1935년생이에요. 2살 때 이곳으로 왔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화물 열차였대요. 한 달을 달렸대요. 저는 녹음기를 켜고 물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어땠나요? 할머니가 눈을 감았어요. 빈 땅이었대요. 겨울이 오고 있었는데 집도 없었고요. 첫 겨울에 제 오빠가 죽었어요. 3살이었대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봄이 오자 밭을 읽었고 벼를 심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씨앗으로요. 할머니는 한국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물었죠. 기억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기억을 들으며 자랐어요. 함경도 산골 마을. 그게 우리 고향이에요. 한국에 가보고 싶으셨나요?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매일 꿈꿨어요. 하지만 여권이 없었고 이젠 너무 늙었어요. 저는 그날 5명의 고령자를 더 만났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였어요. 강제 이주, 생존 투쟁, 한국에 대한 그리움. 저는 모든 증언을 녹음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수집한 자료를 정리했어요. 소련 정부 문서, 생존자 증언, 무국적자 통계. 퍼즐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떠난 게 아니었어요. 강제로 쫓겨났죠.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공동체를 지켰습니다. 언어를, 문화를, 정체성을 90년 동안이나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국적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부채의 문제라고요. 베를린으로 돌아온 저는 2주 동안 보고서 작성에 매달렸습니다. 사무실에 틀어박혀 자료를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했어요.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출할 공식 보고서였지만 저는 다른 계획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국헌법재판소였어요. 제가 조사하며 깨달은 건 이 문제는 국제법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내부에서 법적 변화가 일어나야 했어요. 그리고 그 시작점은 헌법재판소였죠. 저는 서울에 있는 법률 전문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김 변호사라는 분이었어요. 국적법 전문가로 유명한 분이었죠. 제 조사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3일 후 답장이 왔어요. 교수님의 조사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승산이 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고려인 문제를 70년 넘게 방치해왔고 법원도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산이 났다는 말이 오히려 저를 자극했어요. 저는 본격적으로 법리 구성을 시작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간단했어요. 한국은 혈통주의 국가다. 고려인들은 명백히 한국 혈통이다. 따라서 이들을 외국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 위배다. 저는 국제법 판례도 찾아봤습니다. 유엔 무국적자 협약,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독일의 재외동포법까지. 특히 독일 사례가 도움이 됐어요. 독일은 동유럽에 흩어진 독일계 주민들을 받아들였거든요. 러시아 독일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비교 연구를 작성했습니다. 독일의 재외동포법과 한국의 재외동포법을 대조했어요. 독일법은 혈통을 근거로 동포를 포괄적으로 인정했지만 한국법은 특정 지역만 인정했습니다. 중국과 구소련 지역 동포는 차별받고 있었어요. 11월 초 저는 의견서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혈통주의 원칙의 일관적 적용을 위한 헌법적 검토 고려인 사례였어요. 50페이지 분량이었습니다. 서론, 사실관계, 법리 분석, 국제 비교, 결론으로 구성했죠. 김 변호사에게 초안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화상 회의를 했어요. 교수님, 이건 학술 논문 수준입니다. 법리적으로도 탄탄하고요. 하지만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려면 형식을 바꿔야 합니다. 저는 김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의견서를 수정했습니다. 더 간결하게, 더 명확하게 만들었어요.
핵심 주장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혈통주의 원칙의 일관성. 한국은 혈통을 국적의 근거로 삼으면서 고려인을 배제하는 것은 모순이다. 둘째, 평등권 위배. 같은 한국 혈통인데도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위반이다. 셋째, 역사적 책임. 고려인들의 무국적 상태는 식민지 시대와 냉전의 결과다. 한국은 이들을 보호할 도의적, 법적 의무가 있다. 11월 중순, 저는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김 변호사와 직접 만나 최종 검토를 했어요. 그리고 함께 헌법재판소로 향했습니다. 건물은 웅장했어요. 하지만 저는 긴장했습니다. 접수처에서 직원이 서류를 받았어요. 이건 정식 소송이 아니라 의견서입니다. 재판부에 전달은 되지만 검토 여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설명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서울에 머무는 동안 저는 언론 인터뷰도 했습니다. 한일간지 기자가 찾아왔어요. 독일 교수가 왜 고려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나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처음엔 학술적 호기심이었어요. 하지만 현장을 보고 나서 이건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엇갈렸어요. 일부는 응원했지만 일부는 비판적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법에 간섭한다. 고려인을 다 받으면 재정 부담이 크다는 댓글들이 달렸죠. 하지만 놀라운 일도 있었어요. 서울대 법학과 교수 3명이 저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공동 의견서를 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한국 학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니까요. 베를린으로 돌아오기 전날, 저는 고려인 커뮤니티 대표를 만났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 3세였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누군가 우리 목소리를 대변해 줄 사람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더 이상 학술 연구가 아니었어요. 실제 사람들의 삶이 걸린 문제였죠. 2024년 11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의견서가 검토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법무부가 즉시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거든요. 법무부의 주장은 크게 3가지였어요. 첫째, 고려인들의 조상은 대한민국 수립 이전에 한반도를 떠났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적이 없다. 둘째, 국적 부여는 국가의 주권 사항이다. 재정적,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현행법에 귀화 절차가 있다. 이를 이용하면 된다. 저는 김 변호사와 긴급 회의를 했어요. 화상으로 3시간 동안 토론했습니다. 법무부의 첫 번째 주장을 반박해야 합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죠.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렇다면 1945년 이전의 한반도 주민도 대한민국의 법적 전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독립운동가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대한민국 수립 전에 해외에 있었지만 우리는 그들을 한국인으로 인정합니다. 왜 고려인들은 안 되나요? 우리는 보충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역사적 맥락을 강조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 후 귀환 정책, 냉전의 영향까지. 그리고 중요한 선례를 찾았습니다. 1990년대 사할린 동포 귀환 사업이었죠. 사할린 동포들도 일제강점기에 강제 동원되어 러시아에 남겨진 사람들이었어요. 한국 정부는 이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사할린 동포는 되고 고려인은 안 되나요? 저는 의견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둘 다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가진 집단입니다. 2025년 1월에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였어요. 찬성 측과 반대 측 전문가들이 모였죠. 저도 발표자로 초청받았습니다. 토론회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기자들, 학자들, 시민단체 활동가들까지. 저는 독일어 억양이 섞인 한국어로 발표했습니다. 고려인 문제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입니다. 반대 측 발표자는 경제학 교수였어요. 고려인을 모두 받아들이면 중앙아시아에만 50만 명이 넘습니다.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가 물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입니다. 그리고 이건 자선이 아닙니다. 이들은 한국인입니다. 자국민을 받아들이는 게 부담인가요? 토론은 격렬했어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관객석에서도 질문이 쏟아졌어요. 한 청년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고려인 4세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제 할아버지는 여전히 무국적자예요. 이게 공평합니까? 그 질문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반대측 토론자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통계가 아니라 사람을 다루고 있습니다. 토론회 후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SNS에서 고려인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한 유튜버가 중앙아시아를 직접 방문해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조회수가 200만을 넘었습니다. 3월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여야 의원들 앞에서 증언했죠. 고려인들은 90년을 기다렸습니다. 더 기다리라고 하시겠습니까? 야당 의원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은 독일인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국제인권법 학자입니다. 정의를 추구하는 게 제 직업이에요. 그리고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4월 헌법재판소가 공식 심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어요. 6명의 재판관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된 거죠. 저는 베를린에서 매일 한국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들이 보내는 업데이트를 읽었어요. 긴장되면서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2025년 6월 25일,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선고하는 날이었거든요. 저는 전날 밤 서울에 도착했어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아침 9시, 저는 김 변호사와 함께 헌법재판소로 향했습니다. 건물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고려인 대표들, 기자들까지. 한 할머니가 태극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방청석은 만석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십시정각, 재판관들이 입장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2024년 마천 205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주문. 재외동 포법 제2조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순간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위헌이라고요? 저는 김 변호사를 봤어요. 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재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은 헌법상 혈통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재외동 포법은 특정 지역 동포만을 인정하고 중앙아시아 거주 고려인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혈통주의 원칙의 일관적 적용에 위배된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를 새겼습니다. 제가 의견서에 썼던 논리였어요. 재판관들이 받아들인 거였습니다. 둘째, 같은 한국 혈통을 가진 사람들을 거주 지역만으로 차별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고려인들은 1937년 강제 이주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중앙아시아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는 그들의 선택이 아니었다. 재판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읽었어요. 셋째, 대한민국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국가다. 그 역사에는 해외로 흩어진 동포들도 포함된다. 이들을 외면하는 것은 역사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재판관들이 단순히 법만 본 게 아니었어요. 역사를, 정의를, 인간을 봤습니다. 따라서 재외동 포법 제2조 제2호 중 중앙아시아 거주 고려인을 배제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입법자는 이 결정 취지에 맞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재판장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순간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할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태극기를 꼭 안고요. 법정을 나온 저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답했죠.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결국 실현됩니다. 오늘이 그 증거입니다.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고려인 대표, 변호사, 시민단체가 모였어요. 저도 함께했습니다. 고려인 대표가 발언했어요. 9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법적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정부에게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그 안에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고려인들을 포함하는 방향으로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명이나 영향을 받나요? 김 변호사가 답했어요. 중앙아시아 전역의 고려인이 약 50만 명입니다. 모두가 한국 국적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저녁에 저는 고려인 커뮤니티 행사에 초대받았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어요.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모두 기뻐하고 있었죠. 한 청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 할머니가 한국에 가는 게 평생 소원이었어요.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들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밤늦게 호텔로 돌아온 저는 비슈케크의 최마리아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소식을 전했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죽기 전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겠네요. 저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이 도시 어딘가에 고려인들이 살고 있었죠. 그리고 중앙아시아에도 러시아에도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선택지가 생긴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권리가요. 2025년 8월 한국 국회는 개정 재외동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고려인을 포함하는 내용이었어요. 법무부는 특별 귀환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에게 특별 영주권을 부여하고 간소화된 절차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했어요. 저는 다시 비슈케크로 날아갔습니다. 문화회관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김나탈리아가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교수님, 꿈만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90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고향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최마리아 할머니도 만났습니다. 교수님, 제가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첫 번째 비행기에 타실 거예요. 제가 답했죠. 12월 15일, 정부는 이날을 첫 귀환 비행기의 출발일로 정했습니다. 저는 초대를 받아 인천공항에 갔습니다. 도착 게이트 앞에는 환영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환영합니다, 고려인 동포 여러분. 오후 2시, 비행기가 도착했습니다. 탑승객은 120명이었습니다. 최마리아 할머니를 포함해서요.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건 휠체어를 탄 할머니였어요. 최마리아였습니다. 손녀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죠. 할머니는 공항 바닥을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89년 만에 밟는 한국 땅이었어요. 환영 인파가 박수를 쳤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손녀에게 무언가 말했어요. 드디어 왔구나.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그곳에. 뒤이어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노인, 중년, 청년, 아이들까지. 모두 태극기를 들고 있었어요. 일부는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이마를 댔어요. 어머니가 매일 말씀하셨어요. 죽기 전에 한국 땅을 밟고 싶다고.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대신 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귀환이 아니었어요. 90년 넘게 끊어진 연결을 다시 잇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환영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집에 오셨습니다. 환영 행사 후 저는 최마리아 할머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물었죠. 할머니는 한참을 말을 못하다가 답했어요. 꿈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한국에 온 건가요? 네, 할머니. 여기는 한국입니다. 할머니의 나라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와 여러분이 90년 동안 정체성을 지켰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서울 시내를 걸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일어난 일을 모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역사가 조금 바뀌었다는 걸요.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비슈케크의 첫 방문, 기록보관소의 문서들, 최마리아 할머니의 눈물, 헌법재판소의 판결, 그리고 오늘 인천공항의 환영.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국경을 넘는 혈통 고려인 귀환 프로젝트의 전 과정이었어요.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정의는 때때로 늦게 오지만 결국 도착한다. 90년이 걸렸지만 고려인들은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국적이란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소속감이고 정체성이며 인간의 존엄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존엄을 되찾았습니다.